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화면을 2번 톡톡 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을 더 열심히 전달해 드릴게요. 경기도 안산에 살고 계시는 70세 박명준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처음 이 이야기를 받았을 때 정말 영화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막노동과 일용직으로 가난하게 살아오신 박명준 할아버지. 그런데 70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박명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0세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먼저 제 삶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고아원에 왔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고아원 이름은 새싹원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는데 거기서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혼자 살아야 했어요. 그때부터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공사장에서 벽돌도 나르고, 시장에서 짐도 지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하고, 27세에 아내 김규림을 만났어요. 규림이도 저처럼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2아이를 낳았는데 큰아들 찬빈이, 딸 아인이에요. 규림이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용직이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일이 없는 날이면 가족들이 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규림이가 50세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암이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막막했어요. 집도 팔고 빚도 내고, 그래도 규림이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2년 만에 규림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가 52세였어요. 그 후로 18년을 혼자 살았어요. 70세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청소일, 경비일, 배달일.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월급도 적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늘 생각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그런데 지난해 11월이었어요. 갑자기 옛날 고아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명준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박영수 기억하지? 우리랑 같이 고아원에 있던 애. 그 애가 세상을 떠났어. 바로 다음 날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가려는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박명준 씨신가요? 저는 새싹원 사무장을 하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원장님께서 드릴 게 있다고 하셔서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겉봉에 박명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명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50년 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이야기를 이제야 너에게 들려준다. 사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내 친아버지는 대성그룹의 박대성 회장이었다. 1954년 박 회장은 25살이었다. 그때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 너를 낳았지만 가문이 반대로 그 여성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박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너를 우리 고아원에 맡겼다. 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새싹원 원장 정혜남.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성그룹 박대성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저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봉투 안에는 박대성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도 들어 있었는데 정말 저와 너무 닮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일까? 내가 박대성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70년을 가난뱅이로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의 아들이라니.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과연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야 할까? 일주일 후에 아이니가 집에 왔어요. 아이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나,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아빠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다른 게 중요한가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박대성 회장에 대해 찾아봤어요. 1929년생이니까 지금 95세.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저와 닮았어요. 눈매, 코, 입술 거의 똑같았어요. 몇 주 동안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기사를 하나 봤어요. 대성그룹 박대성 회장 건강 악화로 입원.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분이 박대성 회장의 큰아들인 박성민 부회장이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저와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언론사에 제보하는 거였어요. 경제 전문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박대성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 있다면 관심 있으십니까?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증거가 있으시면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와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편지를 보여줬어요. 기자가 말했어요. 1954년 당시 박대성 회장의 행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1954년 박대성 회장이 박미선이라는 여성과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1954년 말에 출산 후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드디어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기사가 나왔어요. 박대성 회장의 숨겨진 첫째 아들 등장. 70세 노인 나는 대성그룹 상속자. 기사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고 박명준 씨, 정말 박대성 회장의 아들이십니까? 언제부터 아셨나요? 상속을 요구하실 건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성그룹 측의 반응이었어요. 박성민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으로 가문을 모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찬빈이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일을? 정말이에요? 아이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대성 회장 친자 확인 소송.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했어요. 대성그룹 측에서는 유명한 변호사들이 나왔어요. 원고 박명준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70년 전 일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제시한 편지도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이 몇 차례 계속됐어요. 중요한 증인도 나왔어요. 옛날 새싹원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원장님이 가끔 명준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재판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대성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타난 거예요.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왔어요.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박대성 회장님,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박대성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954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그때 박미선이라는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미선이가 출산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새싹원에 맡겼습니다. 그 아이가 박명준입니까? 박대성 회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70년 만에 첫 만남이었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70년 동안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상속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제 아내 규림이, 저를 믿어준 아내, 저와 함께 고생한 아이들. 그게 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저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재산 덕분에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찬빈이와 아인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꺼냈어요. 처음 받았던 그 편지 말이에요. 이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이 편지는 내 운명을 바꾼 게 아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한 거다. 7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너희 어머니와 만나서 너희들을 키우면서 그게 내 진짜 재산이었어. 박대성 회장은 돈은 많지만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없었을 거다. 나는 가난했지만 가족과 함께 했어. 아인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정말 상속 안 받으실 거예요? 받을 필요 없다. 이미 충분히 부자니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성민 부회장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며칠 후 병원에 갔어요. 박대성 회장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명준아, 와줘서 고맙다. 70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 가끔씩만 와서 얼굴 보여줄 수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갔어요. 박성민 부회장과도 친해졌어요. 박대성 회장은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유언장에는 저에게도 작은 몫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사양했어요. 형님들이 가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박성민 부회장이 말했어요. 동생, 정말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화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운명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재벌의 아들이라고?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70년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어릴 때부터 재벌가의 아들로 자랐다면 규림이와의 사랑도, 아이들과의 끈끈한 정도, 친구들과의 우정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가난했기에 더 간절했고 어려웠기에 더 서로를 아꼈던 것 같아요. 박성민 형님과 이야기해보면 부자로 자라면서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명준아, 나는 어릴 때 정말 외로웠어. 돈은 많았지만 아버지는 바쁘고 진짜 친구도 없고. 그랬구나, 형님.
너는 가난했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잖아. 그게 더 큰 재산이었던 것 같아.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저에게는 정말 많은 가족이 있어요. 찬빈이, 아인이, 박성민 형님, 그리고 새로 태어난 손자 현우까지. 규림이가 살아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였구나.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놓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은 없나요? 저는 7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저처럼 70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운명의 편지가 제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준 거였어요.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부유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규림아,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찬빈아, 아이나, 박성민 형님, 모든 가족들. 고맙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고맙습니다.